안녕하십니까. 구자웅입니다. 기출 문제가 그전 작년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출제가 잘 되지 않았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 3.5 문제는 기출 문제. 여기서 기출 문제란 2013년 이전에 그 객관식으로 출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주관식으로 출제된 2014년 이후의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출 문제 중에 작년에 3.5 문제 정도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기출 문제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출 문제가 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처음 내고 주관식으로 낼 만한 문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출제하기 좋은 부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 70문제가 넘어서면서부터는 한두 문제 이상 중복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출 문제를 또 분석해 보고 기출 문제를 한번 이렇게 깊게 한 봄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도 이렇게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 해설이 이제는 기본이 되겠다.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기본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해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기출 문제 해설. 이 답안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거의 95점 내지 100점 정도 될 정도로 제가 그 답안을 달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다 똑같다 그렇게 장담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이 문제의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43회 기출문제를 보면 1번 체관고를 구성하는 골 및 기능, 2번 회전근개 구성 근육, 그 다음에 진단 치료,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도수 근력 평가표, 4번 외상 후 운동장애 발생 원인. 2015년 이렇게 파랗게 한 부분은 이 기출 문제 이미 출제됐던 문제에서 유사한 문제를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4번 외상 후 운동 장애 발생 원인. 2015년대는 관절 강직의 원인. 언뜻 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실제로 보면 조금은 다른 말입니다. 관절 강직이 원인. 관절 강직하고 그다음에 외상 후 운동 장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밑에 이제 이 해설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5번 압박골절의 진단 방법 호발 부위, 6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과 신체 검사, 7번은 당뇨병의 진단 기준 14년하고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그다음에 8번 자살의 고위험군, 그다음에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점. 그다음 10번은 국가암검진 사업의 암 종류 및 검사 방법 이렇게 출제되었고 제42회 이때는 문제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2019년 42회 문제는 1번으로는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 수동적 운동은 정상, 능동적 운동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2번 소아경부 간부골절 부정유압의 치료, 그 다음에 외상성 관절염의 치료, 그 다음에 말초신경 손상의 회복 외후 인자, 그 다음에 불안정성 골절의 정의, 그 다음에 고령 환자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치료, 그 다음에 7번으로는 아프가 스코어 측정 구성 요소 5가지, 그 다음에 8번은 암의 병기 결정과 TNM 병기, 9번은 현훈 버티고와 관련하여 뇌의 구조와
말초성 현운을 일으키는 병, 그 다음에 급성 흉통의 감별 진단. 41회를 보면 골절 및 탈구와 신경 손상, 골절 내지 탈구가 되었을 때 어느 신경이 손상되는지, 그 다음에 2번은 관절 내 골절의 후유증과 치료, 3번 무혈성 괴사의 정의 및 호발 부위, 4번 개방성 골절의 치료 원칙, 5번 부목 고증의 장점, 뭐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6번은 쇄골골절의 수술 적응증, 7번 유아 및 소아 고관절의 비외상성 질환, 8번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그 협심증의 종류와 심근경색증의 진단, 9번은 유방의 유접 분비 원인, 10번은 치매의 원인 및 감별 진단. 이렇게 보면 대개 보면 이 세세한 것보다는 특히 질병 부분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왔고, 7번 유아 및 소아 고관절의 비외상성 질환, 질병에서 이게 정형외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 질병은 맞습니다. 질병은 맞지만 그래도 이 근골격계를 가정의학과 의사가 이렇게 낸다는 건 좀 여튼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 다음 제40회, 2017년 제40회 보면 구획증후군의 정상과 진단 방법. 그 다음에 2번은 마미총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그 다음에 3번은 갈레아치 골절의 진단과 치료. 4번 수근골의 명칭과 골절 호발 부위. 5번 경관절 탈구의 도수정복술 명칭. 그 다음에 설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방법. 7번은 만성 콩팥병의 진단 기준 중 콩팥 손상의 증거. 8번은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의 진단 기준. 9번은 배쳇병 진단 기준. 10번은 원발성 심근병증의 종류. 이 질병 부분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진단 기준입니다. 콩팥 손상이 정극하는 이것도 진단 기준이고, 배치병 진단 기준이 상당히 많이 출제됐네요. 39회 2016년도 보면 병적 골절의 원인, 그 다음에 2번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호발 부위, 3번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골절의 합병증, 4번 고관절 비구 골절 및 탈구 수술 후의 합병증, 그 다음에 5번 발의 중족부에 해당하는 구조물, 6번 대퇴 원인부 관절 내 골절의 골편의 견고한 골절이 필요한 이유. 질병 보면 7번 가을철 고열성 질환 대표적 세 가지, 그 다음에 결핵의 진단 방법, 그 다음에 간암의 대표적 위험 인자, 그 다음에 간경변증의 합병증. 간에 대해서 그때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그 다음에 38회 2015년 38회에 보면 1번 할막 관절이란 무엇인지, 2번 설내장증 일 경우 손상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 그 다음에 3번 관절 강직의 원인, 4번 부정유합의 정의와 원인, 5번 족근관 증후군의 진단법, 거기 관련된 신경, 그 다음 치료 방법, 6번 대퇴경부 골절의 합병증 및 치료, 7번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 8번 대상포진의 진단 및 합병증, 9번 유방암의 고위험군, 10번 자궁경부암의 위험 인자 및 원인균. 또 여기도 보면 질문이 암에 대해서 두 문제. 이제 제 37회 2014년 처음으로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이게 신체 손해 사정사로서 이제 이 재물 차량 신체로 이렇게 바뀌고 난 첫 시험이죠. 이때 시험 보면 피로 골절의 정의와 부위, 그 다음에 구획 증후군의 진단 발생 기전 치료, 그 다음에 가스 계저의 진단 예방 및 치료. 두 문제 골절의 합병증 중에 나오는 거고, 피로 골절은 이
특수한 골절에 해당이 돼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4번은 부목고정의 중요성과 이유, 2020년도에 다시 출제가 됐죠. 부목고정. 그 다음에 도수근력평가표, 이것도 2020년 다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6번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과 진단법. 아니죠. 부목고정 2020년이 아니고 그 전 2018년이고 도수근력평가표 MMT, 그 다음에 전방십자인대는 2020년도에 제44매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이상적인 암 선별 검사의 조건. 그럼 8번 당뇨병의 진단 기준. 이것도 2020년 제44매에서 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9번, 그 다음에 두통의 위험 신호. 10번, 고혈압의 약물 치료 이외의 생활 습관 개선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문제 처음 출제가 되면서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진짜 출제될 만한 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출제되는 그런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가면 지금 현재 이제 이 기출 문제가 70문제가 되고 100문제쯤 내고 나면 진짜 사실 이렇게 뭐 아주 깊숙이 기출 문제를 다 제외하고 낸다면 상당히 어렵게 되고 또 출제하기 상당히 어렵게 출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석에서 내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볼 때 아마 기출 문제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이론은 외상, 상해에서 60%, 질병에서 40%가 출제가 된다. 주로 문제는 이렇게 뭐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한 10% 미만이고, 대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리타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걸로 뭐 하여튼 어느 정도 한번 다 들어본 이런 정도일 겁니다. 제가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한 번도 못 들어본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 기출문제에서 출제되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 일단 이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43회 2020년 시행. 저도 직접 이 시험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020년 시행 제43회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 출제에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들어가서 문제를 받았을 때 첫 문장부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서 한 30분 동안 여튼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체간골은 흉곽과 척추체로 이루어져 있다. 흉곽과 척추체. 얼른 보면 맞는 말이 같은데, 보면 척추체는 여기서부터, 그럼 내가 이게 잘못 알고 있나? 저는 그 체간골은 이 앞면, 두개골, 앞면골을 포함한 두개골, 흉곽, 척추, 내지는 척추하면 한 개를 척추라고, C1, C2, 뭐, T1, T2, L1, L2, 이런 걸 척추라고 하지, 척추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척추체는 척추 중에 어느 한 부분, 앞쪽에 있는 그 둥근 부분, 원통형처럼 생긴 그 부분을 척추체, 버티브럴 바디, 영어로 하면 버티브럴 바디. 이렇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척추체.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깊어지면서 멘붕이 왔었는데, 이 문제 아마 척추 내지는 척추로 이루어져 있다. 엄격히 따지면 이 또 체간골, 영어로 하면 엑시얼 스켈레톤. 뭐 책에 따라서 뭐 그냥 흉곽, 그 다음에 척추, 뭐 이거를 체간골이라고 하고, 앞면골, 두개골은 뭐 따로 뭐 그냥 특별히 명시를 안 해놨지만, 어떤 책에는 보면 체간골은 엑시얼 스켈레톤에는, 두개골, 앞면골도 포함이 됩니다. 이루어져 있다. 흉곽과 척추체를 구성한 뼈의 이름을 서술하고, 체간골의 기능을 서술하시오.
시험을 칠 때는 항상 이 문제를 이 앞에 주어진 전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체간골의 기능을 서술하시오. 흉곽하고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 여기서 좀 아마 척추를 구성한 척추, 흉곽과 척추를 구성한 뼈의 이름을 서술하고 이게 더 문제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흉곽을 구성하는 뼈, 흉곽 자체를 또 문제를 읽을 때 흉곽을 구성하는 뼈 이름만 서락하면 늑골, 흉골이 돼야 되고, 그다음 흉곽을 구성하는 뼈 자체, 흉추도 이 흉곽을 구성하는 뼈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흉추는 그래도 척추체를 여기도 그냥 제가 문제에 척추체로 나왔기 때문에 척추체로 해놨는데, 이 척추에 포함이 되지만 흉곽을 구성하는 뼈를 서락하면은 흉추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추골, 흉추골, 요추골, 천추골, 미추골. 아주 쉬운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긴장을 시험치로 들어가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간골의 기능. 체간골은 중요한 내부 장기 보호하는 기능과 조혈 기능. 이게 주 기능이고, 요 밑에 보면 다시 이 골의 뼈 자체의 기능을 따로 명시를 해놔서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계, 스켈레톤은 체간골, 액시얼 스켈레톤과 사지골, 아펜디큘라 스켈레톤으로 나눌 수 있고, 체간골에는 두개골과 안면골, 그 다음에 흉곽, 그 다음에 척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사지골은 상지골, 하지골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견갑부는 상지골에 포함이 되고 골반부는 하지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골반환 이야기하면 골반골, 천골, 미골 이걸 다 합쳐서 펠빅 링, 골반환 내지는 그냥 골반, 펠비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체간골 제3보험 그 후유장애 편을 공부하다 보면 체간골이 나옵니다. 거기서 정의해 놓은 체간골하고 이 의학에서 정의해 놓은 체간골은 조금 다릅니다. 제3보험의 그 후유장애 진단, 후유장애 분류표에 보면 체간골은 쇄골, 견갑골, 그 다음에 골반골, 늑골, 흉골, 그 다음에 이 미추, 천추, 이런 게 다 거기에 체간골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의학하고 제3보험에서 정의해 놓은 체간골은 조금 다릅니다. 공부하면서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고, 출제 오류,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척추 또는 척추골은 영어로 버티브라이고,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골격을 쭉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골, 안면골, 쇄골, 견갑골, 늑골, 흉골, 골반골, 척추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세요. 뼈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절의 이름, 이 족근관절, 어떤 사람은 또 족근관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족근관절은 이 족관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앵클 조인트. 그 다음에 부위별 골의 종류, 두개골, 안면골, 이소골, 체간골, 상지골, 하지골. 뼈 이름 정도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근데 이 두개골, 안면골, 이소골 이런 거는 이 부분이 정형외과 의사가 내기 때문에 두개골의 종류를 써라, 안면골의 종류를 써라 이런 건 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의학 이론을 공부했다면 뼈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향후 그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일을 할 때 뼈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격계의 기능, 뼈의 기능을 보면 1번 지지 기능, 이렇게 몸의 지지와 모양을 유지해주는 그런 지지 기능, 그 다음에 운동 기능, 관절 근육과 더불어 몸의 운동 기능, 그 다음에 보호 기능, 이게 체관골에 상당히 중요하죠.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게 되고, 척추는 척수를 보호하고, 늑곽, 흉곽, 흉곽 다른 말로 늑곽이라고 합니다. 립페이지. 그 다음에 척추, 흉골은 심장, 폐, 주요 혈관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조혈 기능, 피를 만드는 그런 기능. 소아에서는 주로 장골, 롱본, 길쭉한 뼈, 대퇴골, 상완골 이런 뼈를 장골이라고 하고 하는데, 장골의 골수에서, 성인에서는 주로 골반, 두개골, 흉골의 골수에서 조혈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기능, 칼슘인 철의 저장. 우리 몸의 칼슘 99%가 뼈에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칼슘을 흡수하고 분비하고 해서 이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 기능, 오스테오칼신을 분비하게 되는 이런 엔도크라인 내분비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가 어깨 손상의 주요 부위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아래 물음에 대해 답하시오. 아마 저는 이 회전근개 파열을 원래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 작년 기준 2020년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4개가 좋죠. 4개 딱 구성하고 있는 근육 이름 4개. 내년에 다시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 그림을 보면 견갑하근은 이 부분은 이 뒤쪽이 아니고 이 앞쪽입니다. 이 앞에서 본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늑골이 이렇게 늑골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앞쪽 면에 여기 보면 견갑, 아래쪽, 앞쪽 이쪽에 견갑하근. 그 다음에 이거는 뒷면에서 본 겁니다. 후면, 뒤에서 본 거, 극상근, 극하근, 이 소원근 이렇게 있는데, 요게 견갑극입니다. 스파인 영어로. 요거의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극상근 파열은 이렇게 요 부분에서 이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들어 올리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 중 가장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근육은 극상근,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상검사 2가지는 자기 공명 영상 MRI,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 울트라소노그래피 초음파 검사. MRI 정도는 영어로 해야 되고 초음파 검사는 울트라소노그래피 이렇게 영어로 자신 있는 사람은 영어로 하고 영어로 안 외워도 됩니다. 본문 중에 제가 본문 중에 영어로 해놓은 부분은 영어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괄로 해서 영어로 적어 놓은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필요한 사람만 보도록 하세요. 그 의학 서적에는 대개 보면 국문으로 된 의학 사전 대개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놓은 대로 이렇게 이 한글하고 영어를 이렇게 병기를 해놓은 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책이 이렇게 병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글만 써놓으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의학이 한글로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의학도 많이 발전돼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선진국이나 또 다른 나라 이렇게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이 언어가 필요한데 아마 영어로 하는 게 제일 이렇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영어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없애고 순수한 국문으로 이렇게 의학을 공부하기는 힘듭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주요 치료 3가지, 보존적 치료, 그 다음에 봉합술, 그 다음에 전방 견봉 성형술,
이런 세 가지 수술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식 치료는 수술 안 하고 그냥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정식 치료, 뭐 체충파 치료 등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봉합술, 관절경이나 그래서 이 유관적 하는 거는 관절경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칼로 째서 벌려서 그 부분을 직접 보고 이렇게 봉합하는 걸 유관적 봉합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방 견봉 성형술. 그 견봉, 이 견봉이라는 뼈 밑에 그 부분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이 이렇게 이 극상근 이 힘줄을 충격을 줘서 그래서 그 파열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견봉 성형술을 합니다. 그 튀어나온 부분의 뼈를 잘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사지의 근력평가는 마비 환자와 신경손상 환자에서 중요하다. 사지의 근력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근력을 평가하는 도수 근력평가의 단계를 각각 작성하시오. 6점 숫자, 영어 단어, 영어 기호 모두 표기할 것. 그 답안을 보면 그레이드 0에서 그레이드 5까지. 그레이드 5는 정상, 영어 단어 normal, 영어 기호는 N, 그레이드 0은 G로 영어 기호는 ZG가 되겠습니다. 근육 수축의 증거가 전혀 없다. 그다음 2번 이중 중력의 제거 유무로 구분되는 두 개의 단계를 작성하시오. 좀 보면 그레이드 2, 3 페어 푸어 사이에 보면 페어는 중력만을 이기는 능동적 관절 운동. 중력만 이기는 힘을 이렇게 뭐 다른 이렇게 부하를 해버리면 못 움직이는 중력만 이기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게 페어고, 푸어는 중력도 못 움직이는 무중력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 관절 운동이 가능한 그런 상태를 푸어 그레이드 2라고 합니다. 두 단계를 2단계와 3단계가 되겠죠. 정답은. 그 다음에 외상 후 발생할 수 있는 가동 범위 감소와 근력 약화와 관련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 외상 후 운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나열하시오. 외상 후 운동장애, 못 움직이는 거. 이게 뭐 근육이나 뭐 신경이나 관절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외상 후 다치고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나열하시오. 하고 2015년도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5년 문제는 관절 강직의 원인을 쓰시오. 이거는 관절 자체가 강직이 돼서 못 움직이는 원인.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이 관절 강직의 원인을 쓰라고 되어 있고, 외상 후 운동 장애, 관절 강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넓은 의미의 이 문제가 외상 후 운동 장애 발생 원인, 이게 관절 강직 원인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그런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2018년 관절 강직의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강직, 그러니까 자기가 못 움직여도 이렇게 수동적 운동도 이렇게 되면 정상이면 내가 신경마비가 돼서 이렇게 못 움직이면 어떻게 했어요? 못 움직이면 운동장애는 되지만 관절 강직은 아니다. 관절이 쫙 펴고 내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굽힐 수도 있다. 이게 관절 강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관절 강직하는 건 관절 자체가 굳어져서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둘 다 안 되는 그런 거를 관절 강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절 강직 원인은 관절 탈구, 아탈구, 인대 손상 및 관절의 타박상, 그다음에 관절 내 골절, 그다음에 관절 및 탈구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고정, 그다음에 광범위한 연부 조직 손상에 의한 반응 구축. 이게 관절 강직의 원인이 되겠고, 그다음 이 원래 문제를 보면 여기서는 외상 후 운동 장애, 다치고 난 이후에 운동장애 못 움직이는 거, 여기는 관절 강직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작성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주위의 골절 및 탈구의 관절의 탈구 시 장기간의 고정,
동반된 연부 조직 손상 등으로 인한 연부 조직의 유착, 그 다음에 근위축, 근육이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2번 관절 주위 연부 조직의 손상,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연부 조직의 심한 구축,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굽히려면 이 뒤쪽에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야 되는데 피부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근육이나 근의 파열, 근육이 파열되거나 근의 파열이 이 힘줄이 파열되어도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정추신경 또는 말초신경의 마비, 신경이 마비돼도 못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만성 통증, 예를 들어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같은 경우에도 이 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절 강직, 둘 다 못 움직이는 거지만 이렇게 좀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작은 2번 문제, 외상 후 관절염과 가장 관련이 높은 주요 손상을 쓰시오. 첫 번째는 관절내 골절,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 관절내 골절과 골연골 골절, 골연골 오스테오콘드랄 프랙처. 오스테오콘드랄 프랙처 하면 관절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연골이 이렇게 관절 연골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밑에도 마찬가지로 관절 연골이 있는데 이 골연골 골절은 이렇게 보면 이 연골 있는 부분하고 뼈하고 같이 이렇게 골절이 됩니다. 엑스레이 상에는 뼈 쪽이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 연골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는 상당히 큽니다. 연골 덩어리가. 관절내 골절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비슷한 건데 골연골 골절은 이렇게 특히 연골이 있고 뼈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거를 골연골 골절이라고 합니다. 오스테오콘드랄 프랙처. 그 다음에 관절의 주요 인대 손상이 되면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뭐 동요가 있으면 자꾸 삐끄덕, 그럴 때마다 삐끄덕 하다 보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압박골절과 관련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압박골절. 압박골절 이것도 문제가 좀 보면 압박골절, 척추의 압박골절과 관련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데 이 압박골절이 뭐 주로 아마 이 출제 의도는 척추의 압박골절, 척추 압박골절로 봐야 되겠습니다. 밑에 작은 물음을 봤을 때는 작은 1번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진단에 사용되는 영상검사 2가지. 우리 보통 압박골절 있을 때 일반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CT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방사선 검사 CT. 그 다음에 급성골절과 만성골절. 만성골절은 진구성골절을 이야기합니다. 골절을 구별하는데 가장 유용한 검사, 영상검사 2가지. MRI, 그 다음에 본스캔 골주사 검사. 이 2가지를 해보면 이게 옛날에 부러진 거다. 뭐 엑스레이라도 어느 정도 엑스레이를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CT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명확하게 이게 진짜 확실하게 진구성 골절이다. 급성 골절이다. 이 보험만 아니면 사실 뭐 큰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 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자동차뿐만 아니고 다른 보험에서 이게 그 전에 있던 건지 진구성인지 급성골절인지에 따라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지니까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될 때는 MRI 그다음에 본스캔을 합니다. 엑스레이 보고 엑스레이나 CT 정도까지만 하고 이거는 확실한 뭐 요번에 생긴 급성골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자동차 보험기 보상 담당자는 제발 이렇게 골주사 검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 돈 드는데 왜 하는데? 응? 돈 들고 환자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거 한번 하려면
뭐 대학병원급에서 해야 되는데 예약도 해야 되고 가서 또 주사 맞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혹시 골주사 검사에서 급성골절이 아니길 바라는 그런 거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급성골절이 확정되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하여튼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보 담당자가 본스캔을 좀 해달라고. 압박골절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흉요추부 또는 뭐 흉요추 이행부, 흉추에서 요추로 넘어가는 이행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통상 흉요추부는 제11흉추, 제12흉추, 제1요추를 말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제2요추까지도 뭐 흉요추부라고 기술한 데 있는데, 보통 제11, 12, 제1요추를 흉요추부라고 합니다. 3번 이외의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 이 흉요추부, 흉추부가 되겠습니다. (6번) 25세 남자가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점프 후 착자에 뚝 하는 파열염과 함께 설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였다. 1번, 작은 1번. 손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위의 이름은? 답안으로는 제가 전방 십자인대라고 썼지만 뭐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게 전방 십자인대가 많이 다치는지, 척부인대가 많이 다치는지, 그 다음에 뭐 바늘상 연골이 많이 다치는지, 그렇게 뭐 어떤 명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비슷하게 뭐 전방 십자인대 뭐도 다칠 수 있고, 척부인대도 다칠 수 있고, 그다음 바늘상 연골도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이 밑에 3번을 보면 아마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두고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방 십자인대라고 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그 다음에 상기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가장 우선, 보존적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경과를 관찰하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적인 치료, 장하지, 석고 부목 또는 석고 고정, 그다음에 기능적 보조기, 펑셔널 브레이스 등으로 할 수 있고, 제가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는 이유가 저 작은 3번 상기 손상은 진단하기 위한 치료 후 장애 평가 시에도 활용이 된다 하기 위한 신체 검사 방법 2가지의 이름과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 1번을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면 이렇게 3번에 답을 쓸 수가 있지만, 척부인대나 그 다음에 이 바늘상 연골의 손상이라고 쓰면 3번의 문제가 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1번의 답이 전방 십자인대가 돼야만 3번의 답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답안으로서는 전방 전이검사,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앙와이 하면 뭡니까? 이렇게 누운 상태, 바로 누운 상태, 천장을 바라보면서 누운 상태를 앙와이, 엎드려 누운 상태를 보과이 하듯이, 앙와이에서 설관절은 90도 굴곡시킨 상태, 무릎을 상태에서 경골 근위부를 전방으로 견인하여 근척과 비교하여 전방 동료 정도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하고 검사해 보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치료 후 장애 평가 시에도 활용이 된다. 이 말에 이 부합되는 그런 겁니다. 2번 라흐만 테스트, 라흐만 검사. 이것도 비슷한데 이 90도를 굴곡시키는 게 아니고 설관절을 15도 내지 20도, 뭐 20, 30도, 15도 내지 30도 정도 이렇게 어느 조금 굴곡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방 전이 검사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검사가 라흐만 테스트입니다.
1회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답이 전방 십자인지 반응성 연골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축구 중 점프하다 착지 후 설관절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 그래서 바로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설관절 손상 중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많으냐, 반응성 연골 손상이 많으냐 문헌상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문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고 그런 출제는 전방 십자인대를 정답으로 생각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문제 3에서 검사하는 방법에 장애 평가 시에도 활용되었으므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알 수 있는 검사는 위에서 언급한 전방 전이 검사와 라크만 검사가 이에 해당되고 반응성 연골 손상을 알 수 있는 검사는 맥무리 테스트와 아플리 마밀 검사인데 이는 장애 정도를 알 수 있는 검사가 아닌 점. 그다음에 정형외과 교과서의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기전이 방향 전환 또는 감속이 동반돼 갑자기 정지하는 동작. 그다음에 신전 상태에서 착지하는 동작. 여기서 뭐 뛰어내리면서 뚝 하는 소리 착지하는 동작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반응성 연골 손상의 발생 기전은 주로 굴곡 위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 반응성 연골 손상의 핵은 주로 굴곡 위에서 이렇게 체중이 실리면서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경우에 발생한다고 기술하는 점 볼 때는 정답은 전방 십자인대인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보면 항상 인슐린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다. 정상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혈당이 100mg per 데시리터 미만, 75g 경구 당부와 검사 후 2시간 혈당이 140 미만이다. 당뇨병 진단과 관련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저도 이거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가니까 나중에는 생각하기도 싫고 대충 적었습니다. 확실하게 맞춘 건 6.5%. 이건 확실하게 맞췄습니다. 200하고 126이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단뇨증, 다음증, 다식증, 체중 감소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HbA1c. C는 이 스몰 C입니다. 소문자 C. 이 HbA1C는 이 HB 하면 헤모글로빈, 혈색소를 뜻합니다. 혈색소 종류 중에 A 형이 있고 B형 이렇게 있는데 이게 헤모글로빈의 95% 이상이 95에서 98%가 A형입니다. 그 중에서 A1C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bA1C라고 합니다. 이 혈색소가 당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렇게 당이 이 헤모글로빈 이 혈색소에 이렇게 하고 붙어서 이 당화 혈색소가 됩니다. 이게 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겠죠.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속에 있는 이 혈색소인데 적혈구는 이 생명이 한 120일쯤 됩니다. 120일. 그럼 120일쯤 되면 이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혈색소가 이렇게 분해가 돼서 일정량이 유지가 됩니다. 120일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적게 먹었다든지 이렇게 혈당을 측정할 때 이 혈당 검사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이 HbA1C는 비교적 그런 이렇게 평상시에 2, 3개월 이상의 그런 이 혈당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단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HbA1C는 5.6 이하입니다. 이게 6.5 이상일 때는 당화혈색소 6.5 이상 때는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고 5.7에서 6.4는 당뇨병 전 단계, 5.6은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8시간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 공복 혈당, 8시간 이상 공복 혈당 126. 그럼 75g 경구 당부화 검사 후 2시간 혈당 200 이상, 또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당뇨증, 다음증, 다식증, 체중 감소 이런 것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 검사에서 200mg/dl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를 당뇨병이라 하고, 당뇨병 전 단계, 즉 다른 말로 하면 당뇨병 고위험군,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인 경우, 그 다음에 8시간 금식 후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mg인 경우, 그 다음에 75g 경구 당부화 검사 후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미만인 경우를 내당 혈당 장애로 정의한다. 여기 보면 이 140번 요 위에 보면 여기 문제 답이 나와 있죠. 여기 100도 보면 여기 문제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칠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잘 읽고 뭘 묻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될지, 묻는 거를 답을 써야지, 이걸 묻는데 다른 대답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문제를 긴장되고 당황하고 이렇지만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세요. 시험장에 가서는. 이 표를 한 가지 갖고 왔는데, 이 표는 이 가정의학과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는 표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당뇨병 있고, 그 다음에 당뇨 전 단계, 여기도 보면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없는 부분이 공복 혈당 장애, 공복에서 혈당이 조금 높다, 이거를 Impaired Fasting Glucose IFG, 그 다음에 내당 능력 장애, Impaired Glucose Tolerance, 75g 경구 당부화 검사, 이 글루코즈를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병도 있는데, 아마 이 시험 문제 출제 내기에는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위에 당뇨 전 단계까지만 출제자가 출제를 한 것입니다. 임신성 당뇨병 하는 것은 과거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는 임신 24주에서 28주 여성을 대상으로 경구 당부화 검사를 시행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 전에 이 당뇨병이 있었으면 임신에서 당뇨병이 계속 지속될 거니까 이런 거를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하지 않고, 당뇨병이 없던 사람이 임신으로 인해서 당뇨가 생긴 경우를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단계 접근법, 한 번만에 해서 검사하는 방법, 2단계 접근법, 2단계를 거쳐서 접근하는 방법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세요. 복잡해서 이런 거는 출제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8번, 자살의 고위험군. 사실 저는 준비할 때 자살의 고위험군은 뺐습니다. 빼고, 이 밑에 보면 자살의 징후, 이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것만 열심히 읽어봤는데, 자살의 고위험군 이거를 출제되어가지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문제를 잘 읽어보면 10대, 30대 사망이 1위이다. 최근 청소년 자살률도 증가한다.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답이 2점은, 한 개가 1점이니까 2점은 따놓고 가는 거예요. 문제만 잘 읽어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책마다 조금씩 좀 다르게 서술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답안은 이 가정의학과 교과서를 참조했습니다. 출제자가 가정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뭐 정신과 뭐 이런 거하고 조금 정신과에서 또 해놓은 뭐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연령 10세, 19세 청소년, 그다음에 45세 이후. 이게 사춘기란 말이죠. 10세 이전에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10세가 넘으면 사춘기가 뭐 중학교 이렇게 사춘기가 들어서야 이렇게 하고. 근데 성별이 남자. 이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별이 남자. 그다음에 결혼 여부 당연히 이혼, 미혼, 사별 이런 경우에 더 높겠고, 그다음에 직업도 실직, 무직, 은퇴 이런 것도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돼서 자살률이 높겠죠. 가족 환경에 가정 불화가 있는 경우도,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경우, 그다음에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 질환, 만성 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 자살의 위험성이 높고, 그다음에 정신질환, 우울증, 그 대표적인 우울증이죠. 그러면 정신질환, 약물장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자살 행동, 자살 사고, 자살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 좀 뭘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살 행동하는 것은 내가 자살하려고 보이는 행동, 행동 사고, 뭐 자살 행동, 자살 사고, 자살 기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사실 저도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자살 행동, 자살 사고가 작고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방법이 치명적이고 유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뭐 제가 몇 년간 나오지 않을 테니까 뭐 그냥 이렇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그럼 자살의 징후. 원래 정신과에 내년에는 출대되지는 않겠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살의 징후. 나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종양이란 우리 몸속에 새롭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라 볼 수 있다.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성이 가지는 특성별로 종양이 가지는 특성별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차이점에 5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10점. 5가지 이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 속도, 그 다음에 피막 형성, 성장 양식, 세포의 특성, 그 다음에 전이 여부, 수술 후 재발 여부, 예후, 뭐 이런 걸로 서로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고 쭉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10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가 암검진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 암검진에는 총 6개 항목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들의 이름과 검진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6개 중에 5개 이상을 써야 되는 거죠. 답안을 보면 6개 암은 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되겠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 최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여기에 암검진 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책에 이대로 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암. 지금 뭐 검진 주기라든지 검진 대상은 이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고, 암종 종류하고 그다음에 검진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에는 기본 검사가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단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 조형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간암은 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 성인 중에서 고위험군입니다.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검진 주기는 6개월이고 간 초음파 검사하고 혈청 알파 태아단백급사, 알파 비토프로테인, 알파
A B톱 AFP 가죠. 그럼 대장암.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 이 기본 검사가 대장 내시경이 아니고 분변 잠열 반응 검사. FOBT, 피칼 오큘트 브라드 테스트, 분변 잠열 반응 검사. 이상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겁니다.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 조형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대상이 여성이겠죠.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의 여성입니다. 유방암은 40세고 2년마다. 유방암은 유방촬영술, 그다음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 팝스메어. 그럼 폐암은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녀. 만 75세 이상은 또 빠져 있죠. 2년마다 저설량 흉부 CT, 고위험, 이 폐암의 고위험군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년갑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남자. 30년갑 하는 것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 그 다음에 흡연 기간. 하루에 한 갑씩 피운 사람은 30년간을 피워야 30년감이 되고, 두 갑을 피우신 분은 15년만 돼도 30년갑이 되겠죠. 반갑 피우면 한 60년을 피워야 30년갑이 됩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